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 모시고 경제평론을 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IMF와 연관된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자, 한국의 환리스크 달러 자산 이환 시장 25배 IMF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환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IMF 차원에서 한국의 환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게 일단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F에서 이걸 경고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은행권들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많은데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IMF는 오히려 이러한 외환 보유가 너무 많고 외환의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변동성이 커지면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해지를 하는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해지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원달러 환율을 1,470원에 딱 고정시켜 놓고 이제 앞으로 거래하는 것도 다 그 원달러 환율에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갑자기 매도세가 나오면서 확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이게 위기가 될 수 있다가 IMF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환투기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활용해서 시장을 더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IMF가 지금 미리 경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IMF가 경고를 더군다나 한국 같은 주요 국가의 이 환율 경고, 이 환해지 경고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무슨 환율 방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학개미들 딱 타깃을 삼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방식으로까지 제도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데 서학개미 이 국내 복귀, 이 이재명 정권의 지금 추진 양상 이게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이게 막 좀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저 아까 말씀드린 이 환투기 세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이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우리나라 실제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인데 화면 보시면은 저 지금 해외 주식이 37%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해외 채권이 6.9%. 그 다음에 저 발음이 안 되네. 대체 투자에 네. 거의 다 해외 주식 쪽입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합쳐서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자산 비중이 58%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1,400조 굴리는데 거기에 58%가 지금 해외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또 우리 서학개미들의 지금 보면은 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ETF 그러니까 글로벌 ETF 시총이거든요. 네. 저 시총 올라가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해외 주식 ETF를 사게 되면은 은행이라던가 증권사에서는 이걸 강제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야 돼요. 그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게 좀 약간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은행이랑 국민연금은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라.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 환율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멈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더 환시장을 교란시키고 이게 용수철처럼 원달러율이 다시 튀어 올라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그냥 어떻게든 뭐 마케팅 못하게 하고 뭐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오면은 세금 혜택 준다 이런 것들은 임시 방편이고 결국에는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잘 나가고 수익률 좋으면은 다시 글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개인의 투자의 자유를 억제시키면서까지 원달러율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끼 상품 뿌려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막상 국내 들어왔는데 이제 국내 주식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팔고 이탈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지 이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럼 결국엔 누구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냐? 환투기 세력들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환시장에서 큰 돈을 가지고 하방이랑 상방이랑 양쪽 다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고 지금 보면은 저기 ETF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ETF가 진짜 시총이 많이 올라갔어요. 야. 저기에는 뭐 국내 ETF도 있지만은 해외 ETF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QQQ라고 하는 그 미국 주식 나스닥 ETF는 뭐 10배 더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ETF 중에도 해외 그 ETF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더욱더 이렇게 되니까 미국 주식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왜 막는 거냐? 그러니까 옛날 문정부 때랑 똑같습니다. 문정부 때도 부동산 사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규제만 하니까 더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왔듯이 지금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사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만드는데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기자가 잘못 쓴 건지 모르겠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뭐 유사시에 강제로 해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알림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말을 잘못 푸시 알림을 보냈다고 한들 이 얘기가 이미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좀 반성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지금 환율만 방어하려고 이거를 딱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구조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탈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대부분 보시면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 보면은 다 미국 수출이 높습니다. 현대차도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방산 제외하고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수출이 높은데 그러면 다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은 뭐 태양광, 뭐 철강, 화학 이런 데 보면요.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중국이 점령한 그 산업은 우리나라 힘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그런 것들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든 지수만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협한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학개미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주고 또 주식시장, 환율과 주식시장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학개미의 만일 주식과 관련해서 강제처분까지 어떤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거 한국 사회가 가장 유지 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처분권 이런 것이 완전히 박탈되는 건가요? 자, 서학개미가 만일 문제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완전한 매국노죠. 아니 지난해 관세 협상 당시에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 당시에 최소한 정부 차원의 2천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뭐 1,500달러는 뭐 조선소에 쏘고 기업들 별도로 지금 투자를 하자고 지금 유도해서 기업들을 끌고 가서 미국에 가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는데 달러를 거기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은 완전히 초고속 매국노, 최고 순회 매국노 우두머리네. 매국노 우두머리. 이재명이 매국노 우두머리. 서학개미가 그렇게 외국 주식을 투자하고 뭐 처분하는 사람들이 문제로 한다면 이제부터는 매국노 우두머리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 문제와 함께 삼성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이 환율과 ETF 얘기도 하셨는데 주식시장 문제도 한번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뭐 코스피 세계 상승률
이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가 세계 유리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죠. 그런데 삼성을 정작 뜯어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2021년도 약 그러니까 5년 전과 기준으로 해볼 때 뭐 많이 올랐다. 요즘 삼성 SK가 다 끌어올렸다. 뭐 어제는 노봇이 끌어올렸다 하는데 2021년도와 비교할 때 약 5년 사이에 1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아 그런가요? 이거 상당히 놀랍네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거는 네.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네, 예. PPT 14번 이미지 좀 해주시면은 예. 지금 일단은 지금 화면을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게 지금 2021년도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네. 저때 고점이 96,800원이었습니다. 저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바꾸면 한 주당 88달러였거든요. 이건 달러 기준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어제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찍었는데 일단 제가 15만 원 찍기 전에 캡처 이미지인데 네. 원달러 환율 1,475원 가정하고 삼성전자 종가 14만 9,100원이라 치면은 한 주당 101달러예요. 그럼 달러로 보면 딱 15%밖에 안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21년도부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5년 동안 그럼 결국엔 달러 기준으로는 15%밖에 안 올랐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달러를 많이 벌죠. 달러를 많이 벌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달러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달러를 많이 버는데 네. 그걸 환해찌 걸어가지고 빨리 원화로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달러를 안 바꾸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하라고 그러면 또 이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라던가 HD현대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결국에는 달러를 벌어가지고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기업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정부는 지금 빨리 달러를 팔고 바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정부의 의도대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75원인데 만약에 1,3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재평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지금 달러를 번 거를 이미 지금 1,450원 정도에 계산을 해가지고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실적 발표가 달러 번 거를 환전을 다 해가지고 이미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 주가에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게 포함이 돼 있는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원달러율 내려가면은 그 달러 번 게 원달러 내려가면 그 실적 다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우리나라 바꿨을 때 원달러율 내려가면 손해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다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기업들이 달러를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지방선거 앞두고 원달러 환율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고 확장하고 미국에 투자를 더 하고 확장되는 거를 더 밀어주고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를 그거를 오히려 자기네들 그런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기업들을 활용해버리고 있는 현 정부의 실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달러 잘 버는 회사들은 더 잘 벌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둘째 문제고요. 그거는 뭐 일단 올라가는 거 지금 어떻게 막습니까? 구조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막 하루아침에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랑 우리나라 대기업들 말고 중소기업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은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어떻게든 그냥 지금 선거 앞두고서 그냥 자기네들 지지율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가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실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꼭 감안하시고 투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삼성 얘기를 하다가 그 관련 얘기를 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삼성 문제 연관해서 반도체 관세 문제도 어차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러트직 미 상무장관이 이 반도체 관세 100% 압박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마침 이제 대만하고 미국의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이 됐죠. 과정에서 대만과 TSMC가 각 2,500억씩, 뭐 정부는 이제 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투자, TSMC가 약 2,500억 미국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은 대만은 이제 합의를 했는데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다른 변수 없다.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세요. 저 워딩은 네. 딱 대한민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밑에 보면은 메모리 점유율 한국이 67%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저게 우리나라가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생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는 따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제작 요청이 들어오면 엔비디아에서 구글에서 우리 이렇게 설계 도면 만들었으니까 제작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TSMC가 그걸 제작해 주는 역할이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예, 그 보통 이제 생산 공장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물론 생산을 하는 것 중에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립하고 만드는 게 있고 우리나라처럼 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그 녹색깔 램이라고 아실 겁니다. 네네. 그걸 그걸 말합니다. 램 아니면은 우리 SSD라고 요즘에 하죠. 하드디스크 SSD 그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데 그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점유율이 67%입니다. 두 기업이. 근데 지금 러트릭 상무장관이 저 딱 메모리 반도체를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중국을 올라오는 씨앗을 밟아야겠다라는 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한테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로 확장된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15%로 딱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 나오다시피 파운드리는 TSMC가 점유율이 71%예요. 삼성은 10%도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오른쪽에 지금 D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보시면은 저 38%, 32%에서 우리나라가 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저 왼쪽에 CXMT가 중국의 창신 반도체입니다. 저기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기술 빼가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데고 저 기타에 이제 마이크론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잘했다고 하는데 저기 화면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패키지 2천억 달러에 조선에 1,500달러 얘기를 했고요. 근데 대만 밑에 보시면요. 5천억 달러 중에 절반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죠. 확 나고 지금 보면은 TSMC 공장 미국에다가 3개 더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대만은 친미 성향을 완벽하게 드러내면서 미국에 그래 너네가 원하면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뭐 관세 협상 잘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또 결국에는 이게 또 날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잘 된 게 아니라 그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오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이게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또 착공식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시장 점유율은 낮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증설하면서 미국이 밀어주고 치고 올라오면은 언제 또 점유율을 뺏길지 모릅니다. 근데 또 SK랑 삼성의 문제는 저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한 돈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에서 또 공장 지어라 하면은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테일러 공장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이제 공장 증설하고 있는데 저기는 뭐 웨이퍼 공장이 아니라 패키징 하는 게 패키징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만든 걸 갖다가 잘라내는 작업. 그러니까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잘라내고 포장하고 마감하고 뭐 이런 것들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공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랑 메모리랑 같이 하는 공장을 짓고 있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공장은 맞는데 이게 웨이퍼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지금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니네 팔려면
미국에다 투자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15% 관세랑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따로 품목 관세에 대한 압박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상호 이 관세 협상을 할 때도 이 품목 관세, 특히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을 타겟으로 해서 실제로 이 100% 관세 압박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죠. 정부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뭐 관세 협상 타결할 때 대만보다 나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는 협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 준해서 반도체 관세도 잡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호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런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이고요. 그때 상황에? 그때 상황이고 지금 이제 딱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도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중국이랑 뭘 자꾸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최혜국 대우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얘기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그게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자꾸 중국이랑 뭔가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씨앗을 잘라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 뛰어 들어가가지고 또 가격 질서 파괴해버리면은 이것도 시장 완벽하게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심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없는 숙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에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건데 그때 처음에 단추가 잘 못 꿰어지니까 이게 또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걸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그냥 대만이랑 똑같이 될 것이다. 최혜국 대우 받을 것이다. 라는 너무 긍정적인 회로만 돌리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환율과 제 관세, 주가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네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해봤네요. IMF 환리스크 관련된 경고, 서학개미와 관련해서 국내 실제로 의미 있게 환율에 영향을 줄지, 삼성 달러 기준으로 삼성 주가 한 5년 사이에 15%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반도체 관세를 통한 러트닉 상무장관의 압박 이런 문제를 좀 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저 무인기 관련해서 국군 정보사가 이 북한 무인기에 관여했느냐 관련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고 관련된 뭐 보도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데 마침 이재명이 어제 또 이 관련된 문제에서 국가기관의 관여설, 뭐 개입설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 어떻게 일단 보셨습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거는 예. 이른바 이재명의 지시로 긴급히 수사에 들어간 이 군경 합수부 TF 여기서 오늘 아침에 세 군데를 압수수색했어요. 바로 지금 움직이는 거죠. 뭐 대통령 직속 지시다 보니까 지금 그 대학원생 A 씨 또 그 친구인 B 씨 뭐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고 허영코도 앞서 좀 모두의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이 정보사의 대령이 있어요. C 대령이라고 좀 표현을 하자면 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직접 지금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이 대학원생과 친구인 그 두 사람이 그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인턴했다고 해서 이거 뭐 윤석열 정부의 그 사실상 소행이다. 지금 이렇게 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그 6월 이후에도 세 번이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게 그냥 자기들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정보사령부의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보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그렇죠. 그게 예.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뭐라 그랬느냐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관이
연루됐다는 설이 있다. 자, 이건 저는 좀 약간 그 이중화법이면서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봤어요. 아, 이게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국가기관이 연루됐다? 어떤 국가기관이? 안규백 국방부 산하에 지금 이 정보사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령 CC라는 대령이 묵인했거나 보고했을 거 아니야. 그 만약 보고를 난 전혀 몰랐다. 그러면 이 이재명 정권 국방부와 그 정보사의 시스템이 커다란 구멍이 뚫린 거고 무능한 거죠. 그러면 사전에 인지했고 다 그렇게 이루어진 이런 무인기 어떤 작전이었다면 이건 왜 그러면 단속하지 못했느냐? 은폐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실상 묵인 방조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령 시대령을 또 압수수색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안규백 국방부가 지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방첩사를 해체하라. 이 권고가 안규백 산하의 그 자문위원회 여기에서 권고안이 1월 8일 날 방첩사 해체. 자 1월 20일 날 지금 드론사 해체. 자 이번에 정보사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 이런 국가기관들 수사 군수사의 중요한 이 핵심들이 윤석열 정부만의 것들이냐 이게 뭐 생각해 보세요. 방첩사는 대북 정보 등을 수집하고 중국 러시아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 그게 이재명 정권에서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럼 방첩사도 해체하고 그게 다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드론 작전 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때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장도 기각되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해체하라. 그럼 미군이 볼 때 야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과 싸울 때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미래 전력은 지금 드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사달이 어디서 났어요? 북한이 윤석열 정부 때 먼저 드론을 막 날려 보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그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그 작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민간인 대학원생들에게 돈을 3번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 인지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국가기관을 왜 누가 수사하는 거예요? 이걸 4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자가당착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가당착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보사를 해체할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다 해체하면 우리 군의 핵심, 소위 이 인텔리전스의 핵심인 뭐 방첩사 해체, 드론 핵심 전력으로 키워야 될 드론사 해체, 정보사 해체. 대한민국 군은 대체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럼 다 이게 왜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이 제명이 김여정의 담화에 계속 즉각 지금 반응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자주파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력히 이재명에게 어떤 권고 내지는 뭐 어떤 요청, 당부, 부탁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거 국가 안보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국가기관은 딴 나라 국가기관이냐. 이게 적폐청산도 좋고 12.3 비상계엄에 따른 그 내란 적폐청산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도 봐요. 네네.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지금 아니 북한은 그 드론 사령부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문제 삼아서 수사하고 해체까지 거론하는 지경에 왔다. 그리고 대학원생들 알고 보니까 이재명 정권의 그 국방 예산도 받아서 날린 거다. 이건 도대체 저는 머릿속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2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사실은 지원 하에서도 이게 이루어졌다. 3차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부냐 이재명 정부냐 해서 특정 정권의 문제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자가당착이다. 이게 문제의 하나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정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국가가 안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느 국가나 그게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간에 이 정보기관의 이 정보활동에 관련된 특히 특수사실은 정보와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때로는 법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군 내부든 국군 통수권자가 사실은 정보활동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덥고
사실은 그런 것의 어떤 필요성을 어느 정도 다 인지하면서 사실은 국가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국가 안보는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는 뭐 어떻고 우는 어떻고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부 혹은 옛날에 왕정, 황제정 시대에도 두 가지를 못하는 그런 왕이나 황제 또는 어떤 민주적이건 사회적이건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네. 그게 뭐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소위 말해서 옛날 로마식으로 말하면 예. 빵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권은 무너졌다. 그다음에 나라의 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국경 방비를 소홀히 한다거나 적으로부터의 침략에 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정권도 역대 어느 정권도 다 비참한 말로를 맞았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빵과 안보를 못 챙긴 정권은 존속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뭐 경제 문제를 지금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금 환율 오늘 보니까 1,480원이에요 벌써. 네네. 이거 막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은. 국민연금을 아무리 뭐 투자 한도를 상향한다 한들 이 지금 흐름이 돈의 흐름이 250조 원이 미국 주식을 샀다는데 이게 25조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저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1,480원 이거 저는 최고 기록 경신하고 1,500대로 간다라고 저는 보는데 자 그러면 안보라도 제대로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보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국가기관이 연루됐고 이 대학원생들 철저히 뭐 이렇게 민간인들 그 수사해라.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진 일들이니까 이거를 단죄해서 뭔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수사 결과가 흘러나온 걸 보면 아니 이재명 정권 국방부 그 산하의 정보사에서도 3번 날려보내는데 돈을 대왔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댄 게 우리는 몰랐네? 정권 잡고 나서 그런 말이 가능해요? 몰랐다면 무능하다. 아니면 은폐하려 한 것이냐. 김여정이 난리치니까. 그렇다면 그 철저히 수사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그 사령부 해체로 답할 것이냐. 그럼 이 방첩사도 해체하라고 했지. 지금 드론사도 지금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문제가 나오니까 안교배 국방부에서 뭐라고 어제 공식 입장을 냈냐면 그 권고안일 뿐이지 이 공식적으로 해체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종의 발뺌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지난 1월 초에 이재명 정권이 출범 후 대규모 첫 장군 인사했는데 원래 드론사령관 소장이에요. 근데 그 소장 대신에 어떤 사람을 임명했느냐? 육군 준장 별 하나짜리. 그것도 그 강등해서 그 자리를 격만 낮춘 것이 아니라 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해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발표는 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가? 저는 참 이런 게 자가당착이고 이게 당구 용어로 말하면 빡킹 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자 무인기 관련해서 이재명의 발언과 새로운 소식 확인하는 그런 첫 번째 좀 속보형 뉴스였고요. 자 환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환율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1,480원대를 찍었어요. 자 환율 문제 관련해서 이게 백약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다시 1,400 한동안 조금 주춤하더니 1,480원으로 다시 고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딱 1,480원대를 찍었습니다. 일단 이 상황부터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1,480원. 심리적 마지노선이에요. 왜 심리적이란 말을 쓰냐면 이재명 정권이 한사코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라인이 있어요. 네. 윤석열 정부 때 기록했던 단기 고점 환율에 1,487원 60전이에요. 아직 좀 여유가 있죠. 근데 이거 여유 없는 거예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면 1,500선은 금방 뚫립니다.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노선이란 말이 나온 것이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노르망디 해안 위쪽에 설정한 하나의 그 철의 장벽이에요. 예. 근데 마지노선은 역사적으로 뚫린 겁니다. 뚫려서 마지노선인 거예요. 마지노선을 못 지켰으니까 마지노선이 역사에 남은 거예요. 마지노선을 지켜라. 그게 뭐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은 뚫렸었다 역사적으로. 따라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윤석열 정부 때의 1,487원 60전으로 설정해 놨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천장이 뚫리고 있잖아요. 아니, 뚫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찔리고 있잖아요. 한 번 찔려 화들짝 놀래가지고 국민연금 뭐 대기업들 막 압박하고 해서 끌어내렸어요. 29원까지. 그래도 스멀스멀 1월 초중순까지 또 올라오니까 국민연금 뭐 1월에 기금운용위원회 열어서 2%를 그 한도를 높이네. 또 대기업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또 한 번 또 달러 좀 풀어라라고 함내. 급기야 어제는 재경부에서 발표가 드디어 나왔죠.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 팔아서 국내장으로 가져오면 양도소득세 면제해 주마. 또 투자 계좌 열어서 뭐 2억 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마. 모든 조치가 딱 1년짜리예요. 한시 조치. 이거 누가 봐도 급한 불 좀 꺼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가 났는데 시장은 서울 외환시장은 비웃듯이 1480선을 간다. 소위 말해서 대세의 흐름이 이미 환율 상승으로. 그러니까 돈을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비싸든 싸든 미국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 심리를 막을 길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심리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뭐냐면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아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정권이 세금도 깎아줘, 뭐 세제 혜택도 막 준다 그래, 국민연금까지 그 비율을 2% 정도 올리게 되면 30조 원의 여력이 생겨.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아 저걸 잘 이용해서 저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까지 증권시장을 띄울 때 그때만 조금 들어가서 먹고 빠져야지. 지금 코스피 5천선에다가요 인버스를 걸어놓은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인버스가 뭐냐? 거꾸로. 코스피 5천부터는 코스피가 떨어지는 데다가 돈을 엄청 걸어놨어요 지금. 아 거기도 마지노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 인버스라는 거는 네. 코스피가 떨어져야 돈을 벌어. 거기에 지금 돈이 엄청 몰려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떨어지기를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수천 수억 원씩 넣어가지고 위험한 도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를 잘 정권이 6.3 지방선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증시를 떠받쳐 올리려고 해도 사람들의 심리가 미국장이 더 좋다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예. 계속 나가고 그래서 1480선이 된 것이고 저는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 5천이 되면 주식은 폭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거꾸로 펀드, 인버스 펀드에 돈이 엄청 몰려들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환율과 주식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1,480원을 지금 찍고 오늘 지금 정부가 또 대대적으로 짧은 어떤 조치를 취해 가겠죠. 어쨌든 급한 불을 계속 끄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발로 짓누르고 뭐 이렇게 불 끄는 행세는 할 텐데 1,480원대가 어디까지 갈지도 참 변수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도 어제도 쭉 추락을 했지만 뭐 5천을 찍냐 마냐 하다가 부축을 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아졌다. 동시에 외국장 이 서학개미들의 외국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시장이 컸지만 야 한국이 5천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다. 거기에서는 이제 빠질 것이 사실은 예상됐던 상황이다. 그래서 그 기대 심리가 5천을 앞두고 무너진 게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자,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6시에 끝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금 인수하겠다고 네. 돈으로 사든 뭐 어떤 무력 수단을 쓰든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덴마크를 비롯해서 미국과 지금 그 관세 문제 때문에 불편했던 프랑스, 독일 등등의 유럽 국가들이 뭐 군대를 뭐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한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미국 국채를 지금 엄청 내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에 지금 유럽국들이 맞서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 주체를 팔아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게 뭔가 경고를 보내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것은 트럼프에게 일단 저항해 보는 거예요. 그린란드를
그렇게 뭐 남의 지금 땅인데 그걸 뭐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든 전략적 이유든 미국이 막 사들이려고 하면 되느냐. 소위 말해서 오큐파이 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런 저항 때문에 무슨 2차 대전 이후에 공고하게 형성되어 왔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지금 무너질 조짐을 보인다. 좌파들이 좀 요즘 신이 났더라고요. 요새 미국이 좀 뭔가 궁지에 몰린다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그 언론들도 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위기를 맞아 이런 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일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좀 이 그린란드를 이렇게 어떻게 합병하려는 돈이든 무력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는 걸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국부 펀드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막 팔아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왜 갑자기 미국 증시가 펄었지? 미국 증시가 펄으면 한국의 기술주들도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국 이재명 정권이나 한국의 경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국제 정세와 얽혀서 주식이 빠졌는데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퍼렇게 물들면 사람들이 이제 동요합니다. 아 이제 정말로 코스피 5천은 물 건너 가는 거야? 이 주식은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심리예요 심리. 경제는 심리 싸움이다. 네. 그러다 보면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퍼렇게 물들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도 주식은 단 한 가지 변수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마냥 오를 것이라고 배팅한 분들은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대피력 내려졌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늘 아마 좀 숨어야 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5천에서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배팅한 분들은 오늘 신이 좀 나지 않겠어요? 예. 주식은 그런 것이다. 남이 망하면 나는 좋고 내가 좋으면 또 남들은 슬퍼하는 그런 그 어떤 제로섬 게임의 시장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도 좀 보시고 이재명 정권의 움직임도 좀 보시고 트럼프와 그린란드 관계도 보셔야 이 증시의 전체적인 얼개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책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콰이어트 이 책.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요. 여기에 저자를 보니까요. 유정화 변호사, 우리 김지미 변호사, 임용수 변호사, 연치현 변호사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 서부지법 청년들 이렇게 공동 저자 형식으로 돼 있는데 우선 이 책을 좀 제작하게 된 동기랄까요? 네. 어떻게 이 책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아직도 언론에서는 뭐 폭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에 나와서 어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해 1월 19일 불법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저항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1년이 되는 날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서부자유변협의 창립일은 5월 14일이지만 당연히 저희 서부변협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보수 우파의 서광을 열어준 2025년 1월 19일 기준으로 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행사에 맞춰서 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알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의 어떤 그 억울한 사정들, 특히 구치소 안에서 있었던 굉장히 그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사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부양할 세대잖아요. 그래서 네. 이 청년들이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1년 전부터 부탁을 드렸습니다. 책을 낼 건데 구치소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또 말해줄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엮어서 책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부담이 있는 변호사들은 익명으로 했고 또 저를 포함해서 몇몇 변호사들은 그래도 너무 익명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변호를 하면서 느꼈던 소외 같은 것들을 적었고 저도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1월 19일에 우리 청년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일평생 일해도 집 한
자기 집한 채 하나 갖기가 어렵고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히코모리 같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몇 년째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3, 4년째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청년이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사회생활을 못한 청년인데 억지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히키코모리가 고쳐졌다고 해요. 저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는 거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그 서광 같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먼저 실명을 공개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들 썼고요. 1월 19일에 있었던 벤치 클리어링, 대한민국 청년들의 벤치 클리어링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잊지 말아 주시고 아직도 못 나온 청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영치금 그리고 편지를 꼭 보내주셔서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좀 먹먹하게 좀 이야기를 해버리시네요. 가슴이 먹먹하게. 예, 이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상세하게 사실은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재판 변호인들이 나와서 하게 되면 논란뿐만 아니라 법정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 관련된 재판의 상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또 이 관여된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공개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사건 내용은 아니고 청년들 그 관련된 청년들을 사실은 처음에 목도했을 때 예, 직접 이제 당시에 경찰에 이 사태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은 경찰에 체포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청년들을 봤을 때에 우리 김진희 변호사의 어떤 마음이랄까 심정이랄까 뭐 그건 어땠어요? 저희는 이제 하나같이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들어갔을 겁니다. 저도 들어가게 됐고, 저도 뭐 수용번호 달고 서라는 낙인을 찍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좀 심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이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1월 19일 새벽에 풀려나신 분들을 모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막 신체적인 그 피해가 심해서 막 굉장히 큰 돈을 들여야지 고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의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사실 문재인 시절부터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많이 치렀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와 연령과 상관없이 다 청년으로 불러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저 대신 들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게 사실 서부자유 변협 속해 있는 모든 변호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영치금을 모아서 다른 분에게 주신 분도 있고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리고 보수는 굉장히 그리디하다.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라는 편견 같은 거를 좌파들이 많이 가라지처럼 뿌려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난 청년들은 다 이타적이었습니다. 다른 청년들을 걱정하고 본인이 먼저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 낸 건 아까도 어떤 분께서 이게 책 사면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전액 우리 청년들 위해서 씁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변협에 들어가는 돈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판매 수익금은 전액 우리 청년들 위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다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속히 이제 저희가 3심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3심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청년분들도 접견을 가보면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못 나가도 괜찮습니다. 만기 다 채우고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형량이 높으신 분들이 더 마음을 다잡고 있어서 참 변호사로서 본받을 만한 점들이 많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뒷표지에 마지막 이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서부지법 사태의 청년들은 완벽하지 않다. 판단에 오류도 있었고 감정의 과잉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체제를 전복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부정하지 않았고 법을 조롱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법이 더는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그 순간에 가장 미숙한 방식으로나마 그 불안을 표출했을 뿐이다.
이를 곧장 내란이나 반체제로 명명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시민의 분노를 이해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자백하는 것에 가깝다. 이 책은 무죄를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기억을 요구한다. 감정의 과잉 속에서 국가가 어디까지 가서는 안 되는지를, 사법이 어떤 순간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그렇죠. 그간의 언론에서 괴물로 만들었던 거, 자, 그중에 뭐 과잉 행사를 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되고 저작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사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한 인간의 행사에 대해서 그걸 괴물로 만들고 조작된 형태로 만드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싸워야 될 또 자유의 영역이고 자유의 성제의 영역에 싸워야 되죠. 이 책은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괴물로 만드는 그런 내란과 반체제 세력으로 만드는 그게 정당한 건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네이버에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사회정치 부분에 9위입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제가 출판사를 해본 사람의 경험을 볼 때는 순위가 굉장히 높네요. 네, 19일 날 올렸는데 19, 20, 21 지금 3일 됐잖아요. 실제로는 만 이틀 정도 됐을 텐데 사회정치 부문에 9위로 지금 올린 지 만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올렸다는 건 굉장히 빠른 건데 관심이 지금 몰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한 권의 책을 구매해 주시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고뇌가 함께 그 기억으로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점 같이 또 책을 만들어 주신 또 그 수고해 주신 김지미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예, 3부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